만약 여러분의 다리가 수술로 절단되어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막 발끝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분명 허공일 뿐인데 막 칼에 찔리는 듯한 감각이 뇌를 강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이 고통.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면서 다시 두 발로 서기 위해 분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통 의학적인 진단이나 수술을 생각하면 부러진 뼈가 엑스레이에 선명하게 쫙 나타나고 의사가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깁스하는 그런 직관적인 과정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네, 보통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치료를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걸어 들어갈 세계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 이분법이 아예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가 꿰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간 순간부터 우리 몸의 근육, 신경계, 그리고 뇌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 환경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전문 의학 서적인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제약 9장, 절단, 발체본을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절단 수술 종류를 그냥 줄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 이후에 여러분의 몸이 이 거대한 상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물리치료가 기계적, 신경학적, 또 심리적인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환자를 다시 걷게 만드는지 그 치열한 재건의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신체의 일부를 잃고 의족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걷기까지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신체에 일어난 그 물리적인 변화 자체부터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그 변화의 시작점, 그러니까 왜 이런 상실이 발생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절단의 원인은 크게 혈관성 질환, 외상, 종양, 감염 등으로 나뉘거든요. 외상이면 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런 외상성 절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근데 지금 현대 임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나 말초동맥 질환 같은 혈관성 질환입니다. 아, 혈관성 질환이요? 네,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조직에 산소랑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와, 단순히 눈에 띄는 끔찍한 사고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관 속의 조용한 문제가 결국 신체를 잘라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참 무겁네요. 네,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근데 수술이 결정되고 나면 자료에 보니까 어디를 자를 것인가가 재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발가락 하나를 잃는 거랑 무릎 위를 잃는 건 차원이 아니야 다르니까요. 완전 다릅니다. 이 해부학적 절단 레벨은 향후 환자의 삶의 질이랑 재활 난이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하지를 예로 들면 발목을 절단하는 수준도 있고 무릎 아래를 자르는 하퇴 절단, 즉 전문 용어로 TT라고 부르는 레벨이 있고요. TT, 네. 그리고 무릎 위, 넙다리 뼈 부분을 자르는 대퇴 절단, TF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관절 전치를 제거하는 수술도 있죠. 상지 역시 손가락부터 어깨 관절까지 엄청 다양하고요. 그럼 부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생체 역학의 핵심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절단 부위가 몸통에 가까운 근위 부위일수록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의지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 에너지 소모량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무게중심이 맞춰진 진자, 그러니까 시계추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빠르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다리는 골반을 축으로 삼아서 앞뒤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흔들리는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자의 끈을 위쪽에서 짧게 댕강 잘라버리면 물리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속도랑 보폭으로 흔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근육의 힘이 억지로 개입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진자의 축을 어디까지 살렸느냐가 관건이에요. 하태절단, 그 TT 환자는 자신의 원래 무릎 관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무릎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펴는 생체 모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대퇴절단, TF 환자는 그 핵심 모터인 무릎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무릎이 없으면 걷는 게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로지 엉덩이 관절 주변 근육이랑
몸통의 힘만으로 그 쇳덩어리와 플라스틱으로 된 의족의 기계 무릎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걸어야 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소 요구량이나 심박수가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와, 걷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 되어버리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질환이나 당뇨 때문에 절단을 겪은 분들은 이미 심혈관계 체력이 바닥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와 관절이라는 뼈대의 상실이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막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만드는 에너지 고갈 문제로 직결되는 거군요. 네, 정말 뼈저린 현실이죠. 자, 이렇게 뼈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푹 쉬면서 체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요. 제가 자료 읽으면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수술 직후 환자들을 물리치료사들이 가만히 쉬게 두지를 않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시키던데. 네. 그냥 쉬게 두면 환자의 남은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나중에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수술 직후 잔존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절단 부위에는 뼈를 자르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부종이랑 피가 고이는 혈종이 생깁니다. 네, 퉁퉁 붓겠죠, 당연히. 근데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진짜 경계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합병증은 붓기가 아니라 바로 구축입니다. 아, 구축이요? 근육이나 관절이 특정 각도로 딱 굳어버리는 현상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뼈를 잘라낸 건데 왜 관절이 굳어버리는 건가요? 우리 몸의 근육은 항상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앞뒤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뼈가 잘라지면서 어느 한쪽 근육이 지지할 곳을 잃거나 힘의 균형이 확 깨져버리면 강한 쪽 근육 방향으로 관절이 당겨진 채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아, 줄다리기 끈이 한쪽이 끊어지니까 확 쏠리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환자는 통증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제일 편안한 자세를 찾게 되잖아요. 보통은 무릎이나 고관절을 잔뜩 구부린 태아 같은 자세를 취하려고 하죠. 아파서 웅크리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태 절단 환자는 종아리 뒤쪽 햄스트링 근육 힘이 강하다 보니까 무릎을 굽힌 채로 굳어버리는 무릎 굴곡 구축 위험이 아주 크고요. 대퇴 절단 환자는 무릎이 없으니까 엉덩이 관절을 앞으로 굽히고 옆으로 벌리는 고관절 굴곡 및 외전 구축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리가 잘려서 막 꿰매놓은 상태면 당연히 아프니까 웅크리고 싶고 또 무릎 밑에 베개 같은 거 푹신하게 받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건가요?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로 그 본능을 거스러야만 미래가 열립니다. 와, 본능을 거스른다? 네, 급성기 중재 프로토콜을 보면 하퇴절단 환자의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해요. 환자들은 진짜 싫어하겠네요. 당장은 편할 텐데. 엄청 항해하시죠. 하지만 그 푹신한 베개 위에서 딱 2주일만 무릎을 굽히고 있으면 근육 길이가 그 상태로 짧아져 버려요. 나중에 영영 무릎을 쫙 펼 수 없게 됩니다. 아예 굳어버리는 거군요. 네, 나중에 똑바로 서서 걷기 위해 일자형 의족을 끼워야 하는데 무릎이 15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체중을 실을 때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냥 확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퇴절단 환자한테 하루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자세, 그러니까 그 프롤라잉을 강제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억지로라도 고관절 앞쪽 근육을 쭉 늘려줘서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나중에 일어서서 똑바로 걸을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재활치료 과정에서는 때론 그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치료사들이 악역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물리적인 관절이 굳는 건 눈으로 각도를 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펴본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한 신경학적 현상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죠. 네, 바로 보이지 않는 고통,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섬뜩했어요. 뇌 신경망이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오작동이죠.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히 구분합니다. 먼저 신경종이 있어요. 신경종요? 네, 이건 절단된 신경의 끝부분이 막 지들끼리 엉켜서 자라난 물리적인 덩어리예요. 거기를 꾹 누르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 하고 방사통이 생기죠. 아, 찌릿하는 느낌. 네, 이건 그래도 물리적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환상 감각과 환상통입니다.
환상 감각은 수술로 잘라내서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내 종아리랑 발가락이 여전히 내 몸에 붙어 있다고 느끼는 현상이에요. 물리적으로 없는데 느낌만 나는 거예요? 네, 막 발끝이 간지럽다거나 발목이 움직이는 느낌을 엄청 생생하게 받아요. 와, 팔다리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뇌의 착각, 느낌 정도라면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넘길 수 있겠지만 그 환상통은 환자가 진짜 비명을 지를 만큼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냥 공기밖에 없는 빈 공간인데 거기가 막 불에 타거나 톱으로 썰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뇨. 뇌가 만들어내는 통증 신호가 실제 손상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환자분들 진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도대체 형체도 없는 이 유령 통증이랑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거긴 다리가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약물만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재활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다리 너머에 뇌를 해킹하는 방식을 씁니다. 뇌를 해킹한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거울 치료, 미러 테라피예요. 환자의 그 절단된 환측 부위를 상자로 싹 가리고 상자 겉면에 거울을 달아서 반대쪽 남아있는 정상적인 다리를 비추게 해요. 아, 거울에 반사되게. 네, 그러면 환자 시선에서는 마치 양쪽 다리가 온전하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정상 다리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힘을 주게 합니다. 아, 뇌의 시각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하는 거군요. 눈으로 볼 때는 내 사라진 발이 막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뇌한테 야 봐봐 아무 문제 없잖아 다리 안 불타고 있어 라고 시각적 증거를 확 들이미는 셈이네요. 와, 완벽한 설명입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올라오는 고통 감각 신호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각적 피드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눈을 더 믿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 정보로 뇌의 운동 피질이랑 감각 피질을 속여서 막 꼬여버린 통증 회로를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배선하도록 그 리와이어링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물리적인 잔존지에는 탈감각화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탈감각화요. 그러면 감각을 아예 무뎌지게 만든다는 건가요? 무뎌지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과민해진 신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 과민해진 걸 가라앉히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실크나 면수건으로 잘려나간 피부 끝부분을 살살 문질러요. 그러다가 환자가 적응하면 점차 거친 수건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가벼운 두드림이나 마사지까지 자극 강도를 계속 높입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처음엔 아프죠. 절단 부위 신경 끝자락이 막 미친 듯이 통증 신호를 쏘아 올릴 때 이건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수건의 촉감이야 라고 뇌한테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감각 데이터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진정시키는 원리죠. 와, 이게 단순히 상처가 아물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었네요. 뒤틀리려는 뼈랑 근육의 각도를 강제로 물리적으로 교정하고 거울이랑 수건 동원해서 고통으로 비명 지르는 뇌의 소프트웨어까지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거군요. 네, 정말 총체적인 싸움이죠. 이 복잡한 과정을 듣다 보니까 교재에서 재활 첫 단계로 환자 평가할 때 왜 그렇게 거창한 모델을 쓰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료 보면 ICF, 즉 국제기능 장애 건강 분류 모델을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ICF 모델은 재활 전문가들한테 단순한 의료 기록지가 아니에요. 환자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아주 거시적인 건축 설계도 같은 겁니다. 사실 의학 교재에 이런 추상적인 모델 나오면 그냥 원론적인 뻔한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까지 다 평가하라니 아니 물리치료사가 환자 집 구조나 직업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에이,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양쪽 다리 절단 레벨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사무직으로 일하는 30대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에 살면서 육체 노동을 하시던 60대입니다. 아, 벌써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재활 목표랑 훈련 강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통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진짜 의미 있는 의족을 맞추고 보행훈련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긴 그 빌라 앞 계단 3개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에베레스트 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렇게 급성기를 빡세게 지나서 구종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마침내 의족이라는 새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때 남아있는 절단 부위를 원추형이나 원통형으로 빚어내는 그 쉐이핑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리 모양을 조각가처럼 빚어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살을 막 깎아낼 수도 없잖아요.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도 그 울퉁불퉁한 형태 그대로 의족에 끼워 넣을 수는 없거든요. 아하, 쏙 안 들어가니까. 네, 수술 자국 끝에 피부살이 뭉쳐서 마치 개의 귀, 도그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나 붓기가 불규칙하게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꽉 끼고 딱딱한 플라스틱인 의지 소켓 안에 다리가 들어갔을 때 특정 부위만 짓눌려서 살이 싸고 들어가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악읍성기 내내 탄력붕대나 압박용 양말을 아주 정교한 압력으로 매일 감아줘야 합니다. 다리 끝이 소켓에 쏙 들어가기 완벽하게 매끈한 원추형이나 원통형으로 다듬어내는 과정을 진짜 매일 반복해야 해요. 와, 이거 마치 최고급 맞춤 구도 맞추기 전에 발의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딱 잡아두는 과정 같네요. 비슷한 맥락이죠. 만약에 발이 퉁퉁 부어있을 때 치수를 재서 구두를 만들면 나중에 붓기 빠졌을 때 헐떡거려서 뒤꿈치 다 까질 테고 반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재면 피가 안 통해서 발이 진짜 썩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 구두 비율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이 의족이라는 맞춤 구도는 단순히 발이 좀 아픈 정도를 넘어서 진짜 조직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의족을 처음 착용하는 시기가 오면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0분에서 30분 피부 발적 지속 규칙이에요. 피부 발적이요?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꽉 끼는 걸 억지로 신었으니까 당연히 피부가 눌려서 빨갛게 되는 건 정상 아닌가요? 빨갛게 되는 것 자체는 정상 반응이 맞아요. 압박을 받았던 부위로 피가 다시 몰려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네, 의족을 딱 벗고 나서 생긴 피부의 붉은 자국이 20분에서 30분이 지나도록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안 돌아오면요? 그건 단순하게 피가 몰린 게 아니라 소켓 형태가 잘못돼서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압박궤양이 이미 시작됐다는 치명적인 경고등입니다. 헐, 대박. 그걸 발견하면 그 즉시 의지 착용을 당장 멈춰야 해요. 그리고 그 쇳덩어리와 플라스틱으로 된 소켓 안쪽을 기계로 갈아내거나 형태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와, 잔존지 붓기를 매일 붕대로 감아서 빚어내는 그 사소해 보이는 관리가 단 1mm의 오차로 실패하면 20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 붉은 자국으로 딱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자도 치료사도 피가 마르는 과정이죠. 진짜 모든 과정이 무서우리만치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깐깐한 소켓 적합성을 드디어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이제 중력을 이겨내고 걷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행 훈련도 단순히 자,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죠. 절단 레벨에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집중하는 타겟이 완전히 다릅니다.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것과 같지만 남아있는 부품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네. 먼저 무릎이 사려있는 하퇴 절단 환자는 발뒤꿈치가 땅에 처음 닿는 그 초기 접지기에 무릎이 확 꺾이지 않고 체중을 부드럽게 받아낼 수 있도록 무릎 통제력을 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쓰도록. 그럼 무릎이 없는 대퇴절단 환자는요? 무릎을 잃은 TF 환자한테 가장 큰 적은 골반의 무너짐입니다. 골반요? 네, 걸을 때 의족을 디디고 서려면 엉덩이 측면 근육인 중둔근이 꽉 버텨줘야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몸통이 의족을 짚은 쪽으로 훅 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아, 훅 떨어지겠네요. 네, 전문 용어로 이걸 트렌델렌버그 보행이라고 부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툭툭 떨어지면서 되게 뒤뚱거리는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되는 거군요. 와, 그냥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게 걷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전신 운동입니다. 무릎이 없으니까 엉덩이 근육으로 억지로 버텨야 하고 골반이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몸통 기울기를 뇌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넘어져가는 관성을 이겨내야 하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고도의 전신 조화 훈련이네요. 정확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읽었던 전문의학 서적 한 장, 이 딱딱한 텍스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처절하고 섬세한 여정이었습니다. 무릎 아래 푹신한 베개를 받치고 싶은 그 환자의 본능을 꺾어가면서 관절을 억지로 펴내고
형체도 없는 환상통에 맞서서 거울로 뇌를 해킹하고요. 게다가 단 20분의 붉은 자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의족을 깎아냅니다. 네, 정말 치열하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골반 각도 하나까지 계산해가며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는 이 인간의 회복력이란 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신체를 잃어버린 후에 겪는 이 뼈를 닦는 재적응의 과정은 우리 몸의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상실 앞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요. 동시에 얼마나 끈질기게 이 새로운 환경을 학습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결국 재활이라는 건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남아있는 것들로 새로운 균형을 창조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남아있는 것들로 새로운 균형을 창조한다. 참 멋진 말이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었던 이 신경학적 미스테리, 환상감각과 환상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미 수술로 잘려나가서 사라지고 없는 팔다리를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심지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나의 일부분이라는 지도가 얼마나 깊고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증명하잖아요. 네, 뇌의 놀라운 집착이죠. 그렇다면 물리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의지해온 일상의 습관, 갑작스럽게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지금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과거의 내 정체성. 심리적인 상실감이네요. 네, 어쩌면 여러분의 뇌와 마음도 이런 상실 앞에서 신체의 절단과 똑같은 심리적인 환상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걸 머리로는 아주 명확히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존재의 온기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허공에 뻗은 손끝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인간의 몸이 그 지독한 인내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차가운 의족을 기어코 나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다시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처 위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재건을 응원합니다.